순식간에 우리 몸의 원자를 찢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괴물은 멸종한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채로 소리 없이 우주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괴물이 지구를 향해 움직인다면 우리는 파멸할 거예요. 정말일까요?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계를 시속 17만 7천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지나가는 빠르고 강력한 우주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어떤 로켓보다 빠른 속도예요. 이 기괴한 우주물체는 좀비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별의 남은 부분이지만 여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좀비별은 마그네타라는 천체의 일종으로 도시 크기 정도의 매우 작고 무거운 공이지만 태양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 중 하나이며 블랙홀만이 밀도가 더 높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마그네타는 또한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비별이 가진 자기장은 지구보다 100조 배 더 강합니다. 자력이 너무 강해서 마그네타가 지구에 가까워지면 지구상의 모든 신용카드를 그 자력만으로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쇼핑을 할 수 없겠죠. 게다가 사람이 마그네타에 965km 정도로 가까이 가면 원자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쇼핑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다행히도 이 자성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지구에서 약 15,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리이기 때문에 아직 원자가 분리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2008년에 좀비 자성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30개의 자성만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희귀한 발견이었죠. 과학자들은 허블과 가이아 같은 우주망원경을 사용해서 시간을 두고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 좀비별이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얻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대부분의 자석과 마찬가지로 이 자석도 초신성에서 거대한 별이 폭발하고 남은 핵이 초고밀도의 중성자별이 되었을 때 탄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초신성 잔해 HB9라는 것 근처에서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성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좀비별의 움직임을 추적한 결과 좀비별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경로를 추적했지만 여전히 폭발하는 별이나 성단에서 왔을 수 있는 별을 찾지 못했습니다. 즉, 과학자들은 이제 이 좀비별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수수께끼를 하나 더 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도요. 한 가지 설명은 우리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연료가 다 떨어진 후 남은 핵인 백색외성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색외성은 폭발하면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백색외성이 폭발하는 대신 스스로 붕괴해서 중성자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성자별은 자기별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타를 형성하는 이 특이한 방식은 또 다른 미스테리인 고속 전파 폭발, FRB에 대한 단서도 제공합니다. 이는 깊은 우주에서 매우 빠르고 강력한 전파 에너지의 섬광이에요. 일부 FRB는 폭발하는 별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은하에서 나와요. 마그네타가 붕괴하는 백색외성에서 탄생할 수 있다면 이러한 FRB가 여전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마그네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배우는 것은 우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이상하고 강력한 사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지금까지도 아직 진행 중이며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미스테리는 우주를 떠도는 좀비별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주를 여행하다 좀비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아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구에서 7억 광년 떨어진 곳에 구멍이 있어요. 은하가 거의 없는 텅 빈 공간입니다. 대략 3억 3천만 광년 정도 되는 구형 영역으로 우리 은하계가 수천 배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이것이 바로 베테스의 신비한 베테스 보이드입니다. 말이 되죠? 은하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은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긴 구조의 일부입니다. 이 필라멘트는 우주를 가로지르며 서로 만나면 은하가 밀집된 지역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영역이 바로 우리가 은하단이라고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성단과 실 사이에는 은하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거대한 빈 공극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의 80%를 차지하며 대부분 폭이 3천만 광년에서 3억 광년에 이를 만큼 거대합니다. 베테스 보이드는 가장 거대한 보이드 중 하나예요. 심지어 슈퍼보이드라는 칭호까지 얻었어요. 천문학자들은 몇 개의 작은 보이드가 합쳐진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렇게 거대한 빈 공간이 생겨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주의 기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땐 전 없었지만, 우주의 모든 물질이 매우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마치 균일한 수프와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작위적인 양자 변동이 이 물질을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영역은 밀도가 높아졌고 중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밀도가 낮은 영역에서 물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러한 영역은 더욱 밀도가 높아졌고 점점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동시에 더 작은 물질 덩어리들이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 표류하기 시작해서 은하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르마르 5라는 성단을 방문한다면 보이드와 슈퍼보이드, 심지어 좀비별까지 모두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대신 이 지역 한가운데에 100개가 넘는 블랙홀 무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생존에만 집중해야 할 거예요. 그 블랙홀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성단을 형성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팔로마르 5 성단은 지구에서 약 8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별들의 무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성단은 별들이 한데 모여 있어 밀도가 높고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팔로마르 5 성단은 다릅니다. 이 성단은 3만 광년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별들의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꼬리를 조성류라고 부릅니다. 마치 별들이 성단에서 쏟아져 나와 긴 빛의 강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조성류는 매우 드물고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성단과 같은 구상 성단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어떤 성단은 우주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팔로마르 5 성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단 중 유일하게 조성류가 붙어있는 성단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성단 내부의 블랙홀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성단 안의 별들을 잡아당겨 궤도를 엉망으로 만들고 성단 밖으로 새 총으로 쏘아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슬링샷일까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별들이 조석의 흐름을 구성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별들이 튕겨져 나갑니다. 팔로마르 5 성단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블랙홀이 있습니다. 성단 질량의 약 20%가 블랙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100개가 넘는 블랙홀은 각각 우리 태양 질량의 약 20배에 달합니다. 물론 팔로마르 5 성단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약 10억 년 후에는 성단이 완전히 붕괴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별은 사라지고 블랙홀만 남게 될 거예요. 이 블랙홀은 은하수를 공전하며 과거에 존재했던 성단의 유령 같은 잔재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이 성단도 충분히 소름 끼치지만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더 으스스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운이라고 불리는 두꺼운 가스와 먼지 구름이에요. 가장 특이한 성운 중 하나는 아마도 지구에서 5천 광년 떨어진 쌍둥이 자리 별자리에 있는 NGC 2392일 거예요. 200여 년 전에 발견되었으며 특이한 모양으로 인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성 모양의 물체 꼬리가 있는 원반 모양의 물질이에요. 이 물체의 꼬리는 성운의 중심에 있는 별에서 멀어집니다. 구름 바깥쪽에 기괴한 주황색 줄무늬는 광년거리까지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꼬인 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별에서 생성된 고속물질의 바람에 의해 우주로 날아간 물질의 거품입니다. 와.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며 우리는 그중 5에서 20%만 탐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더 많은 물을 발견했어요. 120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퀘이사 부근 우주에 떠다니는 거대한 물웅덩이를 발견한 거예요. 작은 웅덩이가 아니라 지구의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을 합친 것보다 약 140조 배나 많은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보다 무려 200억 배나 큰 초질량 블랙홀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매우 밝은 퀘이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태양을 천조개 모으면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퀘이사를 우주가 아직 젊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새로 발견된 물 저장소가 지금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멀고 큰 물 저장소라고 확신합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매트 브래드포드는 이 퀘이사의 환경이 매우 독특해서 엄청난 양의 물을 생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브래드포드 연구팀은 다른 천문학자 그룹과 함께 퀘이사와 그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그들은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끌어당기면서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가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이렇게 먼 거리에서 관측된 적이 없는 분자로 가득 찬 영역이 만들어졌어요. 퀘이사는 50여 년 전 망원경이 우주에서 매우 밝은 물체를 포착했을 때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퀘이사는 일반 별이 아니라 먼 은하의 중심에서 빛나며 은하의 모든 별을 합친 것보다 더 밝을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모든 퀘이사의 중심에는 태양보다 수백만 배 또는 수십억 배 더 무거운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요. 가스와 먼지가 블랙홀을 향해 소용돌이치면 블랙홀은 가열되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 때문에 퀘이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주에서 본 것 중 가장 밝고 강력한 천체 중 하나예요. 퀘이사를 보는 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퀘이사에서 보는 빛은 수십억 년 동안 여행해온 것이에요. 과학자들은 퀘이사를 통해 과거의 우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퀘이사는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물질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최초의 우주 구조가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퀘이사는 초고속 입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제트를 쏘아 올립니다. 우주를 가로질러 뻗어나가며 때로는 우주의 전체 영역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우주물, 즉 수증기로 돌아가 볼게요. 천문학자들이 우주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수백 광년 너비의 거대한 영역에 걸쳐 퀘이사 주위를 떠돌고 있었어요. 비교하자면 1광년은 약 9조 6천억 킬로미터에 해당해요. 그곳의 가스는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매우 희박하지만 우리 은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은하에서 발견되는 가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밀도가 높습니다. 이 가스의 온도는 섭씨 영하 52도 정도이며 지구 대기보다 밀도가 약 300조 배나 낮습니다.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요. 우주적인 측면에서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제 수증기는 단순한 분자가 아닙니다. 퀘이사 근처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지역이 정기적으로 방사선으로 폭발하고 있음을 암시해요. 이것이 가스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유지되는 이유예요. 천문학자들이 일산화탄소와 다른 분자들도 발견했다는 사실은 미스테리를 더합니다. 즉, 주변에 많은 원재료가 떠다니고 있다는 뜻이죠. 미래에는 이 가스가 초질량 블랙홀이 현재 크기의 최대 6배까지 더 커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많은 잠재적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해요. 가스 중 일부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거나 일부는 새로운 별을 형성하거나 일부는 우주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먼 퀘이사에서 수증기가 발생했다는 건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가 수십억 년 동안 존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그토록 오래전에 존재했다는 것은 생명의 구성 요소가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물은 생명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은 또한 별과 은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거대한 가스 구름이 식을 때 물은 그 붕괴를 도와 새로운 별이 더 쉽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물구름을 발견했을까요? 2008년에 브래드포드 연구팀은 G-SPEC이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우주에서 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장비는 하와이에 있는 10m 망원경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강력한 도구인 카르마를 사용했어요. 그것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산에 있는 전파 접시형 안테나 그룹이에요. 한편 다른 팀이 프랑스 알프스에서 망원경으로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2010년 두 번째 팀은 먼 퀘이사에서 작은 물의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 후 브래드포드의 그룹은 더 많은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였습니다.
지구 밖에서 물을 발견한 곳은 수증기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화성의 지하 깊은 곳에 엄청난 양의 액체 물이 숨겨져 있다는 큰 발견을 해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미래의 우주 비행사들이 이 물을 사용하여 임무를 지원하거나 화성을 장기적인 거주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물은 접근하기 좋은 호수나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어요. 화성 내부에 너무 깊숙이 묻혀 있어서 현재 기술로는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의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탐사선은 이상한 지진 활동을 포착했는데 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숨겨진 물 저장소입니다. 화성에는 오늘날에도 일부 물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표면 위나 바로 아래에 얼음 형태로 존재해요. 하지만 수십억 년 전 있었던 엄청난 양의 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미스테리는 그 많은 물이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로 빠져나갔거나 행성 내부로 이동하여 액체 저장고나 얼음 퇴적물로 갇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화성이 얼마나 많은 물을 잃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어요. 지구의 달에도 물이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달의 물은 호수나 강이 아니라 대부분 얼어붙은 얼음으로 표면 전체에 고르지 않게 퍼져 있어요. 특히 춥고 그늘진 극지방은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이 얼음의 대부분은 달의 토양과 섞여 지하 깊숙이 묻혀 있어 접근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리고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도 있어요. 폭이 505km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요. 애리조나주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죠.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나사의 카시니 우주탐사선이 토성에 도착했을 때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가 척박하고 얼어붙은 세계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남극 근처의 간헐천에서 거대한 얼음 입자와 수증기가 분출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는 달의 암석핵과 얼어붙은 표면 사이에 얼음 껍질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숨어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 바다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끊임없이 우주로 물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엔셀라두스를 미래 탐사 후보지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게 합니다.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이자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인 유로파도 있어요. 유로파에는 64에서 161km 깊이의 거대한 짠물 바다가 있어요. 이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큰 장애물이 있는데 이 바다는 과학자들이 16에서 32km 깊이로 추정하는 두꺼운 얼음 껍질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유로파의 바다는 목성의 중력으로 인한 조성력 때문에 액체 상태를 유지해요. 목성의 거대한 인력이 위성을 잡아당기고 압박하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부를 가열하고 바다가 단단하게 얼지 않게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유로파의 얼음 균열에서 물기둥이 분출하여 바닷물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킬로미터의 얼음을 뚫지 않고도 바다를 샘플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유로파의 저수지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빨리 얼까요? 그리고 강렬한 온도와 압력은 얼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바다가 태양계 어딘가에서 외계 미생물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하늘에 거인이 숨어 있어요. 키프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까운 우주에서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수년 동안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흔들고 있었는데 이제 막 발견했습니다. 키프는 밀도가 높고 강력하며 무시하기에는 위험합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주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키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행성이나 별과 같은 단단한 물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일한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주의 전체 영역인 초구조체입니다. 거대한 공간에 걸쳐 있는 물질이 중력에 의해 서로 얽히고 설킨 엉망진창이죠. 키프는 은하, 거대한 은하 그룹인 은하단, 가스, 암흑물질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은하단이 도시, 필라멘트는 도로, 암흑물질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인 슈퍼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거인은 13억 광년의 한 지점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즉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고 해도 13억 년이 걸려서야 겨우 건너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키프는 또한 20경개의 태양 질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13%에 불과해요. 키프라는 이름은 잉카인들이 사물을 기록하는 데 사용했던 매듭을 묶는 끈인 키푸스에서 유래했는데 마치 문자 체계와도 같았어요. 이 시스템에서는 매듭, 색깔, 꼬임 하나하나에 숫자, 세금, 수확량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우주끈처럼 길고 얽히고 설킨 이 거대한 구조를 보고 이 매듭의 언어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게다가 우주의 모양은 과학자들에게 그 시를 떠올리게 했죠. 중앙에 긴 필라멘트가 있고 양쪽으로 작은 필라멘트가 분기되어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키프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이 부분을 지도화했을 때 이 거대한 구조체 5개를 발견했어요. 이 구조체들은 그냥 거기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중력이 천천히 물질을 끌어당기면서 수십억 년에 걸쳐 형성됐습니다. 이 거대 은하들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은하단의 거의 절반, 모든 은하의 30%,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어요. 키프를 발견한 팀은 영리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은하단에서 나오는 엑스레이를 찾았어요. 이 은하단은 은하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매우 뜨거운 가스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스는 너무 뜨거워서 X선 빛으로 빛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특수 망원경은 볼 수 있죠. X선 빛이 많다는 것은 은하, 가스, 암흑물질 등 엄청난 양의 물질이 중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겨져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밀집된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X선 광선을 따라가면서 키프와 같은 거대한 우주 구조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지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거대 구조체들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선 그들은 빅뱅에서 남은 고대 빛인 우주 배경 복사를 왜곡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체를 채우는 희미한 빛이에요. 빅뱅이 일어나고 우리 세계가 생성된 후 최초의 빛과 신호를 방출했는데 아직 완전히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방사선은 138억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고대 빛을 연구함으로써 초기 우주의 모습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프가 그걸 방해합니다. 이 거대 구조물은 중력이 너무 커서 이 고대 빛이 통과할 때 구부러지고 왜곡돼요. 이를 통합 sak스-울프 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왜곡은 원래 신호에 소음이 추가되어 이제 우리는 아기 우주의 모습과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적절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허블 상수도 엉망으로 만들어요.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으며 허블 상수는 우주의 성장 속도, 즉 은하가 서로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키프와 같은 초우주체는 중력이 너무 커서 주변 은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은하가 움직이는 방식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주의 실제 팽창 속도를 측정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은하는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거대한 물체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중력 렌즈 효과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빛은 끊임없이 이동하지만 항상 직선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중력에 의해 공간이 왜곡되면 공간을 통과하는 빛도 구부러지고 왜곡돼요. 중력 렌즈 효과는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온 빛이 키프와 같은 거대한 물체를 지나가면서 휘어지는 현상이에요. 무거운 공이 시트를 누르듯이 거대한 중력이 빛을 잡아당기는 거죠. 빛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사물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굴절은 우리가 은하를 보는 방식을 왜곡해요. 은하 이미지가 늘어나 보이거나 더 밝게 보이거나 심지어 은하 전체를 엉뚱한 곳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이는 마치 왜곡된 돋보기를 통해 우주를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주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왜곡을 잘못 읽고 우리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 신비한 초구조체가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에요. 천문학자들은 그런 것이 우주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다만 확실하지 않았을 뿐이죠.
우주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은 람다 CDM이라고 불려요. 이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고 여전히 팽창 중이며 대부분 암흑에너지와 차가운 암흑물질이라는 신비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우주는 말 그대로 부서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은하 형성, 별의 움직임, 우주의 전체 모양 등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일부 퍼즐 조각은 그 자체로는 여전히 미스테리지만 실제 그림과 일치합니다. 이 모델은 키프와 같은 것을 예측했어요. 과학자들이 이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중력에 의해 서로 묶인 은하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거미줄과 같은 유사한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키프는 이러한 예측을 실제와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람다 CDM이 다시 한번 실제와 일치한다는 걸 의미해요. 크게 놀랄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발견되었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프 이전에는 슬론 만리장성이라는 또 다른 거인이 있었어요. 이 구조체는 2003년에 발견되었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구조체로 여겨졌어요. 여전히 엄청난 괴물입니다. 슬론 만리장성은 10억 광년 이상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성이라고 불리지만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벽과는 달리 암흑물질로 연결된 수천 개의 은하와 가스로 이루어진 광대한 우주의 그물망입니다. 키프와 슬론 만리장성이 모두 놀라운 이유는 존재하기에는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람다 CDM 모델에 따르면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은 흔하지 않아요. 특히 형성 당시에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확장하며 평탄해져야 하는 우주에서 어떻게 이 거인들이 그렇게 빨리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계속해서 더 많이 발견된다면 우리 세계가 만들어진 방식에 더 깊은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계속 겸손해지는 일련의 발견이죠. 이런 발견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의 중심도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태양계는 은하계의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가장 거대하다고 믿었던 은하 초은하단조차 키프와 슬론 만리장성과 같은 구조체에 의해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체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키프는 일시적입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면 중력에 의해 찢겨져 더 작은 조각으로 부서질 거예요. 어떤 부분은 더 촘촘한 무리로 붕괴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서 키프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은하의 형성 방식을 결정하죠. 빛을 굴절시켜 우리가 해독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2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왔고 마침내 지구에 도달했을 때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18년 동안의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은하를 2022년에 포착했어요. 아주 강렬한 전파의 폭발이었는데 비록 아주 짧은 시간에 빛을 발했지만 은하 전체를 비출 정도로 밝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호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고속 전파 폭발, 줄여서 FRB였습니다. 이 신호는 수년 동안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FRB는 우주 공간 곳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짧은 에너지 붐이에요. 최대 3초 동안 지속되어 거의 포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위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놓치기도 쉽지 않죠. 한 번의 작은 폭발로 태양이 하루 종일 방출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2007년 이래로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우리 은하계에서 80억 광년 떨어진 곳까지 말 그대로 모든 곳에서 수천 개가 넘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누구도 그 신호의 출처나 의미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것이 외계 생명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무언가에서 나오는 것이 틀림없으며 이 최근의 신호는 마침내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약 2m초 동안 지속되었고 특별히 밝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자세히 살펴본 결과 마침내 이 신호를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해했어요. 폭발이 약 2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왔다는 걸 알아냈어요. 다시 말해 이 전파가 우리에게 도달한 시간이 정확히 이 정도라는 뜻이에요. 신호는 이상한 패턴으로 깜빡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섬광이라고 부릅니다. 빛이나 전파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예상치 못한 기체 구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입자와 파동이 이 가스에서 반사되어 신호가 약간 교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신했을 때는 약간 이상하고 왜곡된 신호였습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바로 이 구름 덕분에 신호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성자별에서 온 것이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녀석이에요. 그들은 빠르게 살았고 밝게 타오르던 별의 잔재입니다. 이렇게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큰 강력한 별이 연료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초신성이라는 미친 광경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핵은 자체의 초강력 중력에 의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 중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와 참 비슷하죠.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원소인 오스뮴과 비교해 볼게요. 오스뮴에 작은 입방체가 있다면 그 무게는 약 0.36kg에 달할 거예요. 이미 꽤 무거운데요. 0.03 세제곱미터의 오스뮴은 무려 640kg의 충격적인 무게가 될 거예요. 이는 평범한 소 무게와 같습니다. 이제 중성자별의 작은 입방체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맞춰보세요. 틀렸습니다. 작은 입방체 하나당 70억 톤이라는 끔찍한 무게가 될 거예요. 손에 줄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 무게는 현실의 구조를 뒤흔들 겁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작은 공으로 압축한 것을 상상하는 것과 같아서 떠올리기조차 어려워요. 따라서 이 별들은 매우 무겁지만 놀랍게도 반경이 약 9.7km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요. 이는 도시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태양보다 더 무거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공포가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성자별은 일반적인 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그네타였습니다. 마그네타는 희귀한 유형의 중성자별이에요. 중성자별이 태어날 때 이런 별이 될 확률은 10%에 불과해요. 별이 붕괴하는 동안 자기장이 엄청나게 강해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핀이 빨라지고 내부가 격렬해지면서 지구보다 1조 배나 강한 자기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자기장 중 하나예요. 말 그대로 원자를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결국 플라즈마라고 불리는 매우 뜨겁고 전하를 띤 입자수프에 둘러싸이게 돼요. 자기장은 자기 마음대로 플라즈마를 뒤틀고 구부리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매우 뜨거운 파티로 끝납니다. 모두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흩어지고 흡수되기 때문에 어울리기에 최적의 장소는 아니죠. 이제 다시 주인공에게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이야기 속 마그네타도 플라즈마 수프와 그 주위를 둘러싼 무서운 보이지 않는 장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신비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마그네타에서 9,978km 떨어진 곳에서 신호가 발생했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처럼 들리지만 뉴욕에서 싱가포르까지 비행하는 것보다 짧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아주 이상한데요. 어떻게 전파가 저런 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보통은 차단되거나 흡수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파는 세장 안에 갇힌 것처럼 거기서 멈추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든 풀려났고 이는 플라즈마를 뚫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에너지는 어떻게든 꼬이고 뒤틀리고 모양이 바뀌면서 전파를 방출하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것은 FRB가 중성자별과 자기 또는 펄서와 같은 다양한 유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놀라운 새 망원경, 캐나다 수소 강도 매핑 실험, 줄여서 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이 망원경은 말 그대로 매일 FRB를 감지합니다. FRB는 일반적으로 놀라움으로 가득해요. 같은 해에 우리는 일반적인 폭발보다 훨씬 더 긴 3초 이상 지속되는 주기적 피크를 가진 FRB를 발견했습니다.
이 또한 중성자별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성자별만 있었다면 우리는 그 신호들을 그렇게 자주 수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러한 신호는 매우 다양하며 실제로 블랙홀 근처와 같은 모든 종류의 장소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기원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별이 서로 부딪혀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보다 더 장엄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두 별이 충돌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방출되어 서로를 완전히 파괴해요. 우와. 일부 천문학자들은 FRB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물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또한 FRB는 때때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한번 깜빡이고 사라지지만 때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거의 깜빡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매우 정확한 패턴을 따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잘 알려진 한 리피터는 16일 주기를 따릅니다. 약 4일 동안 미쳐 날뛰다가 12일 동안 조용해졌다가 다시 시작돼요. 이것은 중성자별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뭔가 독특한 천체 물리학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궤도를 도는 다른 무언가가요. 하지만 어쨌든 별들의 충돌은 한 번만 번쩍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신호를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분리자르입니다. 중성자별이 블랙홀로 변하는 매우 극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사건은 엄청난 전파를 방출해요. 그런데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며 신호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블랙홀 자체는 꽤 좋은 옵션이에요. 블랙홀은 많은 FRB 이론의 핵심이에요. 이러한 폭발은 중성자별이 블랙홀로 떨어지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붕괴하는 블랙홀 자체에서 발생할까요? 아니면 블랙홀과 상호작용하는 암흑물질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냥 모든 아이디어를 던져보자고요. 물론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외계 문명입니다. 이 모든 폭발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는 지적인 이웃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신호가 하늘 전체와 다양한 거리에서 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신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능적인 문명에서 이를 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상한 일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예정은 8일 동안의 쉬운 임무였습니다. 2명의 나사 우주비행사는 최소 9개월 동안 우주에 고립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들의 임무는 새로운 우주선인 스타라이너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지구로 돌아와서 엔지니어들이 우주선을 점검하고 새로운 비행에 투입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국제우주정거장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수니타 윌리엄스에게는 처음부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6일에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로켓 상단의 밸브 누출로 인해 한 달간 발사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6월 5일 마침내 이륙했을 때 우주정거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부 추진기에 고장이 발생했고 나중에는 기체 헬륨이 누출되었습니다. 헬륨은 추진체의 압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새 우주선을 제작한 보잉과 나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고 우주비행사들이 스타라이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냥 ISS에 방치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사는 부치 윌모어와 수니타 윌리엄스가 스페이스X 크루 드래곤 우주선을 타고 귀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같은 해 9월 총 4석 중 2석이 비어있는 상태로 우주선이 이륙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빨라야 2025년 2월에나 돌아올 예정이었다는 점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윌모어와 윌리엄스는 자신들 없이 우주선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을 예상하도록 훈련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지구에서 계속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있으며 우주가 행복한 곳이라며 우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혀 슬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윌모어 씨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윌리엄스 씨는 6시 반에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골밀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일 우주체육관에서 2시간 이상 운동을 합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수면 공간입니다. 우주정거장에는 각각 전화부스 크기 정도의 작은 수면포드 6개가 있어요.
내부에는 침낭, 간식과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 번지 코드로 벽에 부착된 노트북 2대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면 포드는 완전히 방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은 때때로 헤드폰을 착용하고 지구에서 들려오는 음악이나 차분한 소리를 들으며 수면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면 포드보다 우주 비행사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3명의 우주 비행사는 다른 잠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중 한 명은 유럽 우주국의 콜럼버스 연구실 안에 있는 간이 수면실에서 잠을 청합니다. 부치 윌모어는 일본 우주항공국 연구실 안에서 침낭 하나에 의지해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임무를 계획할 때 부치는 8일 동안만 그렇게 잠을 자기로 되어 있었는데 8일은 견딜만해 보였어요. 또 다른 문제는 몇 달 동안 입을 옷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재보급 차량이 장비, 과일, 채소와 함께 새 옷을 가져올 때까지 처음 2달 동안은 자신이 가져온 옷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컴퓨터 태블릿으로 관리되는 빡빡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태블릿은 해야 할 작업, 휴식 시간, 식사 시간까지 15분 단위로 알려줍니다. 태블릿의 작은 빨간색 선은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뒤처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부치와 윌리엄스는 스타라이너 우주선에서 통신, 생명유지, 동력 등 모든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작업을 했어요. 체크리스트를 완성한 후에는 다른 승무원들의 과학 실험과 유지 보수 작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3월 말 기환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스타라이너 승무원들은 우주에서 270일 이상을 보내게 돼요. ISS에서의 평균 임무 기간은 약 6개월이므로 이미 훨씬 길어졌지만 기록적인 시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미국 기록은 우주 비행사 프랭크 루비오가 371일 연속 우주에 머물렀던 기록이에요. 그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생활했습니다. 프랭크가 처음 우주에 갔을 때 계획은 약 6개월간 체류하는 것이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그와 2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던 우주선이 운석 또는 부서진 위성잔해로 추정되는 물체에 부딪혔습니다. 우주선은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더 이상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2명의 우주 비행사도 다른 우주선이 우주로 가서 그들을 구출할 때까지 프랭크와 함께 ISS에 6개월을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프랭크 루비오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구를 약 5,936회 돌았습니다. 총 2억 5,267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한 셈이죠. 달까지 328번 왕복한 것과 같아요. 또한 프랭크는 3번의 우주 유영을 통해 우주 정거장 밖에서 21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랭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과학 실험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지구처럼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 박테리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했던 실험은 작은 토마토 식물을 돌보며 그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프랭크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고 인정했지만 장기간의 우주 체류에서 힘든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주기관에는 우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전체 부서가 있어요. 트윈스라는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인 스콧 켈리와 마크 켈리를 비교했습니다. 둘 다 우주비행사이지만 이 연구를 위해 스콧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1년을 우주에서 보냈고 마크는 지구에 머물렀습니다. 두 형제를 비교함으로써 우주가 스콧의 신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구로 돌아온 후 다시 예전의 자신처럼 느껴지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예측 가능한 체중 감소와 골량 감소를 발견했지만 그의 DNA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우주에 있는 동안 DNA 가닥 끝에 있는 작은 보호캡과 같은 텔로미어가 길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온 얼마 후 그는 이전보다 더 짧은 텔로미어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손상은 영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시간 우주에 머무는 우주 비행사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방사선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방사선은 DNA를 손상시켜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우주비행사는 우주에서 비행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언젠가 달이나 화성에 거주할 때도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해요.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우주비행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기관에는 우주비행사가 우주비행을 하는 동안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사선의 양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주비행사가 직면하는 또 다른 큰 문제는 뼈의 탈회입니다. 우주에는 지구에서처럼 뼈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해요. 중력이 없으면 뼈에서 칼슘과 같은 미네랄이 손실되기 시작하여 뼈가 약해져요.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 머무는 매달 골밀도가 1에서 1.5% 정도 손실될 수 있습니다. 뼈의 칼슘이 몸의 노폐물로 들어가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우주에서 돌아온 우주비행사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우주에서의 또 다른 도전은 혈액과 같은 체액의 작용 방식입니다. 지구에서는 중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체액이 몸의 아래쪽에 머물지만 우주에서는 체액이 위쪽으로 떠올라요. 머리에 있는 이 여분의 체액이 눈을 압박하여 우주비행사의 시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일부는 눈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시력 변화가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스와 윌모어처럼 우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우주비행사가 지구로 돌아오면 의사들은 정기 검진을 통해 그들의 건강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의 상태가 6개월 체류한 우주비행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주는 광활하고 어둡고 텅 비었습니다. 잠깐만요. 저게 뭐죠? 둥근데? 우주에 떠다니는 하얀 비눗방울 같은데? 확대해볼까요? 조금만 더요. 안에 사람들이 보이세요? 괴물처럼 보이는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식물을 재배하고 누군가는 실험실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동료들과 배드민턴을 치고 있네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꿈인가요? 이 모든 것이 생각보다 비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맥스페이스는 우주에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풍선 우주 거주지를 저렴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서식지는 스포츠 경기장만큼 넓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이러한 서식지가 미래의 인류가 지구를 떠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계획을 과시했습니다. 설립자 중 한 명에 따르면 우주에는 거주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저렴하고 훨씬 더 크게 만들지 않으면 우주 탐사에서 멀리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확장 가능한 서식지에 관해서는 그들은 영리합니다. 처음에는 로켓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주에 쏘아 올리면 부풀어 올라 훨씬 더 큰 거주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100세제곱미터의 공간을 가진 서식지 중 하나는 같은 크기의 기존 금속 모듈보다 제작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이에 비해 ISS의 거주 공간은 약 388세제곱미터니까 큰 차이가 나죠. 비슷한 우주 거주지가 이미 존재합니다. 2000년대에는 비글로우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제네시스 1과 제네시스 2라는 두 개의 테스트 모듈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빔이라는 또 다른 모듈이 ISS에 부착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글로우는 2020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맥스페이스는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사용해서 서식지를 안정적이고 훨씬 더 큰 규모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곧 우주에서 테스트할 계획이에요. 2026년에는 여행 가방 2개 크기의 모듈을 스페이스 X 로켓에 실어 우주로 보낼 예정입니다. 모듈이 부풀어 오르면 약 20세제곱미터의 가압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미 지상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실물 크기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으며 이제 우주를 위한 실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우주선은 사람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인간 거주지와 동일한 강도와 보호 기능을 갖추게 될 겁니다.
달과 화성의 식민지, 부유식 우주 거주지 등 요즘은 모든 것이 우주 탐험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사는 캐나다, 일본, 유럽의 우주기관과 함께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 궤도를 도는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한편 억만장자들은 화성과 금성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우주관광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제 효과가 있다면 우주에서 살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하려면 우주에서 아이를 낳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연적인 방법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주 생식은 매우 까다로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방사선과 중력입니다. 네덜란드의 스페이스본 유나이티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한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우주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소형 시험관 아기 및 배아 인큐베이터를 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방사선이 유기물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구 상공 약 19km에서 이 배양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스페이스본 유나이티드의 CEO는 우주에서 임신과 초기 배아 발달이 가능한지 알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 정착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정착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 생식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화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배아가 제대로 성장하기에 충분한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스페이스본 유나이티드는 화성과 같은 부분 중력이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아이들 문제는 다룬다고 해도 식물과 같은 다른 지구 생물은 어떨까요? 광합성은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기체가 햇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대산소화 사건이 일어났죠. 대기를 산소로 가득 채우고 다세포 생물이 발달할 수 있게 했으며 태양의 강력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오존층까지 형성했습니다. 덕분에 생명체는 육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다른 별의 빛 아래에서 어떻게 자랄까요? 우리 태양은 황외성이라고 불리는 G형 별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형적인 별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은하계에서 이런 별은 약 7에서 8%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드물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별은 우리 태양과 같지 않기 때문에 거주 가능한 행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더 일반적인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외성은 우리 태양보다 질량이 약 50에서 80%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더 안정적이고 태양의 100억 년에 비해 수명이 최대 700억 년으로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은 종종 M외성, 즉 적색외성에 집중해왔습니다. 적색외성은 가장 흔한 별이지만 잦은 플레어와 같은 고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두 가지 광합성 유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K외성의 빛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샐러드에 자주 사용되는 빠르게 자라는 식물인 가든크레스와 극한의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미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를 선택했죠. 목표는 K외성 빛 아래에서 광합성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수초 씨앗을 3가지 조건에 두었습니다. 햇빛, 모의 K외성, 빛 차단, 이렇게요. 햇빛과 K외성 조명을 받은 식물은 비슷하게 성장했지만 K외성 조명을 받은 씨앗이 실제로 조금 더 일찍 싹이 트고 잎이 약간 더 컸습니다. 이는 식물이 햇빛 아래에서와 마찬가지로 K외성 조명 아래에서도 잠재적으로 잘 자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K외성은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는 데 좋은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M외성과는 달리 생명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강렬한 플레어가 없으며 거주 가능 영역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 행성의 한쪽이 항상 별을 마주보는 조석 잠김 현상에 걸리지 않습니다.
K 외성은 또한 M 외성보다 유해한 방사선이 더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초기에 더 빨리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생존하는데 실제로 행성이 필요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에든버러 대학교의 두 과학자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예요. 우리는 항상 행성이 액체 상태의 물, 액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온도와 압력,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 등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명체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생명체 자체가 우주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연구원들은 생태계가 행성 없이도 필요한 조건을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생명체는 물을 액체로 유지하고 광합성을 위해 빛을 받아들이고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고 적절한 압력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벽과 구조물을 만들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행성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은 지구와 화성에 가까운 지역을 포함해서 태양으로부터 1000에서 5000 천문 단위 사이의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 중력과 행성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생물학적 시스템이 스스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물과 보호대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살기에 완벽한 서식지입니다. 또한 태양의 에너지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과 같은 필수 원소는 화산과 판구조론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지구를 순환합니다. 지구 밖에서는 상황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태양계의 얼음 위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표면 아래에는 따뜻하고 짠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성들도 지구와 같은 영양분 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물을 액체로 유지하거나 대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작고 차가운 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대기를 유지할 방법이 없으며 해로운 자외선과 우주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생명체가 지구 밖에서 생존하려면 이러한 도전에 적응하거나 환경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사실이라면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창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집이라고 불러온 우주선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내려오는 거대한 창문 옆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선 근처로 다가오는 매혹적인 물체를 바라보며 이것이 이 여행과 여러분의 삶을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처럼 보이지만 혜성처럼 무언가가 밀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다른 우주 문명이 만든 엔진일까요? 여러분은 파멸할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지능과 접촉하게 될까요? 이제 종말 이후의 판타지에서 벗어나 암흑해성이라고 불리는 이 우주 침략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당연히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가입니다. 아마도 이 우주 물체의 표면에서 빠져나가는 가스나 물질 때문일 거예요. 흥미롭게도 최근까지 아무도 그 존재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암흑해성은 불과 몇 년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구원들은 최근에 발견된 7개의 새로운 해성을 포함하여 14개의 해성을 확인했습니다. 암흑해성의 이야기는 2016년에 과학자들이 2003RM이라는 소행성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시작됐어요. 이 소행성의 궤도가 예상과 달랐어요. 태양빛이 소행성을 고르지 않게 가열하여 미세하게 밀리는 일반적인 소행성 행동으로는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2003RM은 해성이 종종 그렇듯이 물질을 방출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해성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꼬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가스구름도 없었으며 일반 소행성처럼 작은 빛의 점으로만 보였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2003RM이 일회성 미스테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한 망원경이 태양계 밖에서 또 다른 이상한 천체 오umu아무아를 발견했습니다.
이 천체 역시 소행성처럼 보였지만 마치 가스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경로가 바뀌었어요. 연구원들은 오umu아무아와 2003 RM의 유사성으로 인해 우주에 이런 이상한 천체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우리 태양계에서 7개의 해성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이 새로운 유형의 천체에 암흑해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패턴을 발견하고 그 특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암흑해성의 2가지 주요 그룹이 확인됐어요. 외부 암흑해성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그룹은 크기가 수백 미터에서 그 이상에 이르는 더 큰 해성입니다. 이들은 목성 근처에서 오는 전통적인 해성과 유사한 긴 타원형 궤도를 따라요. 두 번째 그룹인 내부 암흑해성은 더 작으며 보통 수십 미터 크기예요. 이 해성들은 거의 원형 궤도를 따라 이동하며 지구, 금성, 화성과 같은 행성 근처에서 태양에 더 가깝게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주된 질문은 암흑해성은 어디에서 올까? 더 큰 천체가 부서진 후 남은 잔해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물체들은 태양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암흑해성이 초기 지구의 생명체를 위한 재료를 전달해 주었다면 어떨까요? 암흑해성을 더 잘 연구하면 얼음이나 유기화합물과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원들은 암흑해성이 얼음을 포함하고 있거나 한때 얼음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지구에 물을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암석 파편으로 가득 찬 지역인 소행성대에 있는 일부 소행성에는 표면 아래에 얼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소행성대의 이 얼음은 지구 가까운 우주로 이동했을 수 있어요. 즉, 물이 지구에 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암흑해성이 지구에 물을 가져왔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해성은 태양계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얼음을 이동시키는 또 다른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암흑해성과 목성 계열 해성으로 알려진 그룹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해요. 목성 계열 해성은 목성의 중력에 의해 궤도가 크게 영향을 받아 태양을 향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해성입니다.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암흑해성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소행성과 해성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소행성은 일반적으로 얼음선 내에서 태양에 비교적 가까운 궤도를 도는 암석 천체입니다. 이 지역은 태양에 너무 가까워 소행성 표면의 얼음은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해 암석만 남게 돼요. 반면 해성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형성되는 얼음 물체예요. 해성이 태양계 내부에 접근하면 그 얼음도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여 먼지와 가스를 방출하면서 코마라고 불리는 가시구름 또는 꼬리를 만들어요. 암흑해성은 이러한 정의를 모호하게 해요. 암흑해성은 코마나 꼬리가 없는 바위 같은 소행성 같은 물체로 보이지만 해성의 전형적인 행동, 즉 작은 무중력 가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속은 얼음이 기체로 변할 때 발생하며 물체에 약간의 압력을 가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알려진 7개의 암흑해성을 분석한 결과 지구 근처 천체의 0.5%에서 60%가 이 신비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추정했어요. 그리고 암흑해성은 소행성대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는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소행성대 지역에도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암흑해성과 같은 지구 근방 천체는 영원히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지구 환경은 불안정하며 천체는 일반적으로 약 1000만 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태양계는 45억 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구 근접 천체가 지속적으로 유실된 천체를 대체해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컴퓨터 모델을 사용해 비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는 천체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10만 년에 걸쳐 이러한 물체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많은 물체가 오늘날 우리가 암흑해성을 발견한 곳과 같은 지역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초로 암흑해성이라고 불렸던 우주함석 2003 RM을 기억하시나요? 이 해성은 특히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지구에 근접한 후 목성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궤도를 그렸죠. 이 궤도는 과학자들이 목성 계열 해성, 즉 원래 궤도에서 안쪽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는 물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궤도와 일치해요. 그러나 연구된 다른 암흑해성의 대부분은 화성에 더 가까운 소행성대 안쪽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여요. 암흑해성은 종종 작고 빠르게 회전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종종 이를 더러운 얼음 조각이라고 묘사해요. 암흑해성은 암석과 얼음이 섞여 있고 얼음선을 넘으면 얼음이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작은 비중력 가속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회전 속도도 증가해요. 그리고 이러한 물체가 빠르게 회전할수록 더 작은 파편으로 쉽게 부서질 수 있어요. 부서지는 조각에는 얼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면서 더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요. 이 과정은 매우 작고 빠르게 회전하는 물체만 남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파편화 주기는 암흑해성이 왜 그렇게 작은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는 또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암흑해성 연구는 태양계의 얼음 분포와 지구 근처 환경으로의 잠재적 경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질문도 제기해요. 예를 들어 소행성대에는 얼마나 많은 얼음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니면 암흑해성이 물이나 유기물질을 지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암흑해성이 지구 근처 천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구 근방 천체의 개체수와 지구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승화에서 파편화에 이르기까지 암흑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태양계 전체 얼음 천체 진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날 과학자들은 첨단 모델링과 관측을 결합하여 지구의 물과 생명의 역사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종류의 물체를 밝혀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주에 있는 우주비행사들의 사진을 보면 우주선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용감한 우주비행사가 우주선과 연결되는 안전줄 없이 미지의 세계로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용감한 사람은 브루스 맥캔들리스로 1984년도에 그 스턴트를 수행했어요. 어떻게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는 나사에서 유인기동장치라고 부르는 질소 제트팩을 사용하여 멋진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챌린저호의 페이로드 베이에서 몇 가지 시험 기동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맥캔들리스는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왕복선에서 무려 100m나 떨어진 곳에서 활공했습니다. 슬픈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로 도약한 430명 중 18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으며 사망률은 4%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우주왕복선이 가장 안전하지 않은 교통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금 더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해 볼게요. 수치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더 낮은 비율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4%라는 수치는 모든 우주비행을 포함하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러 번 비행했기 때문에 확률이 낮아졌어요. 113회의 셔틀 비행을 통해 600개가 넘는 좌석이 채워졌기 때문에 실제 셔틀 임무의 사망률은 2%에 가깝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반적인 지식을 테스트해 볼까요? 우주로 보내진 최초의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원숭이라고 답하셨다면 정답이 아닙니다. 개라고 답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1946년 7월 9일 초파리가 궤도 이하로 비행하는 V2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간 최초의 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2월 20일 이 작은 녀석들은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미래 인류의 우주 탐사를 위한 문을 열었습니다. 1949년 붉은털 원숭이 알버트 2세나 유명한 우주개와 같은 포유류를 우주로 보내기 전에 과학자들은 초파리가 방사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주 여행의 조건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초파리를 연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1910년대부터 초파리를 실험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간은 이 불쾌한 해충과 많은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이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소름 끼치는 음악이 들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우주왕복선 안에서 소름 끼치는 음악을 들었던 우주비행사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상상해보세요. 달 착륙 몇 달 전 아폴로 10호 우주비행사들은 달 궤도를 돌며 장비를 테스트하던 중 이상한 오디오 소음을 들었습니다. 우주비행사 유진 서너는 이상한 음악이라고 농담하며 섬뜩한 소리에 주목했어요. 당시 우주비행사들은 달의 어두운 면 상공에 있었기 때문에 미션 컨트롤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음이었지만 나사는 우주비행사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를 경시했습니다. 수년간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전파 간섭에서 하전 입자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었지만 소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너는 나중에 이 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임무가 끝난 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은하계의 새로운 친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1977년 8월 오하이오 대학교의 빅이어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는 일부 천문학자들은 궁수자리 별자리에서 72초 동안 지속되는 이상한 협대역 전파 신호를 포착했어요. 이 신호는 1420MHz의 주파수로 윙윙거리며 울려 퍼졌는데 이는 수소의 자연 방출과 일치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주파수는 거의 20년 전에 과학자들에 의해 외계 문명이 우리에게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주파수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 중 한 명이 출력물에 와우라고 쓴 이름을 따서 이를 와우 신호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그 신호를 다시는 듣지 못했고 그 누구도 그 기원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우주에서 약 한 달을 보내면 우주비행사들은 발바닥의 피부,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굳은 살이 상당히 많이 빠지기 시작해요. 한 우주비행사는 무중력 상태에서 발 뒤꿈치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관제센터에 연락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된 굳은 살이 벗겨지면 발바닥에 새로운 굳은 살이 돋아나기 마련이에요. 마치 공중고개사처럼 모든 안전줄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 그립이 필요하거든요. 우주에서 소변을 보거나 피를 보는 것은 말 그대로 무서운 일이며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는 지구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피가 하체에 고이지 않아요. 이로 인해 기내에서는 몇 가지 놀라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욕구는 장소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일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주선에서 물은 매우 귀중한 자원입니다. 둘째, 우주에는 중력에 의한 물의 흐름이 없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은 파우치에 담겨서 사용돼요. 무중력 환경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 흡입구와 일회용 봉투가 달린 특수 장치를 사용하며 10일마다 봉투를 교체합니다. 또한 우주선에는 액체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여과하여 우주비행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다시 변환하도록 설계된 복잡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요. 우주에서 오랜 시간 떠다니다 보면 고관절 사이에 있는 편리한 쿠션인 윤활낭이 손실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무중력 환경에서는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단단한 땅으로 돌아오면 의자나 변기에 앉는 단순한 행위가 큰 어려움으로 바뀔 수 있어요. 혈액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체액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주비행사의 부비동에도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코막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답답한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처럼 장기 우주여행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해져 스릴 넘치는 만큼이나 벅찬 경험을 선사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신경안구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시력상실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에 가해지는 과도한 압력이 망막과 시신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주로 남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서 눈을 감는다는 것은 칠흑같이 어둡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높은 수준의 방사능 때문에 우주비행사는 궤도의 특정 부분을 통과할 때 밝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매우 이상한 현상이죠. 주제를 바꿔서 우주에서의 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무중력 상태는 우주비행사의 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매달 최대 2%의 뼈 질량이 손실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요? 우주비행사들은 이러한 뼈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운동 루틴을 개발했어요. 우주여행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연구원들은 우주를 탐험하는 우주비행사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빅크런치는 우주가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한 멋진 이론으로 기본적으로 빅뱅과 반대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우주가 오랫동안 팽창하다가 제동을 걸고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하여 거대한 블랙홀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우주의 밀도를 확인하여 이를 조사하고 있는데 밀도가 너무 높으면 이러한 붕괴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처음에 사람들은 중력이 결국 빅뱅으로 인한 팽창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암흑에너지라는 신비한 물질이 발견되었고 이 물질이 실제로 우주의 팽창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이 때문에 빅크런치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암흑에너지가 계속 존재할 거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주는 영원히 계속 팽창할 겁니다. 여러분은 거대하고 뜨거운 거품 안에 있습니다. 사실 지구가 그렇습니다. 태양은 은하수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낮은 영역에 있으며 이 영역은 차가운 중성가스와 먼지로 둘러싸인 껍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지점을 국부 거품이라고 해요.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약 50년 전에 처음 제안되었고 이 영역의 첫 번째 3D 지도는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로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 점점 더 호기심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역은 왜 존재할까요? 다행히도 최근 과학자들이 이 거품을 다시 지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훨씬 더 흥미로워졌어요. 그들은 그 모양과 온도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센타우루스 별자리를 가리키며 그것을 통과하는 신비한 성간 터널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터널은 잠재적으로 우리를 다른 세계로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는 항상 이 뜨겁고 이상한 우주 거품 안에 있었을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국부 거품이 만들어졌을 때 태양은 이 활동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우주의 정지에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은하계조차도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따라서 태양의 궤도를 도는 것은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태양도 은하수 주변을 여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하수 자체도 움직이고 있죠.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발레와 과거의 태양이 우주의 다른 부분을 통과한 여행이 지구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태양이 우주의 뜨거운 거품 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 좋게도 태양은 거의 그 중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주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앞으로 1000만 년, 2000만 년 정도는 이 뜨거운 거품을 집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이 영역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 지역이 처음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하려는 연구가 점점 더 많이 등장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명 중 하나는 최대 2000만 년 전에 거대한 별들이 초신성으로 폭발했다는 거예요. 이 폭발로 인해 가스가 멀리 날아가면서 우주에 거대하고 텅 빈 뜨거운 거품이 생겼어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쌍둥이 자리 별자리에 있는 제민가라는 별과 연결된 초신성 하나가 버블을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번의 폭발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플레이아데스 이동 그룹으로 알려진 별들의 초신성 여러 개가 관련되었을 수 있어요. 이러한 폭발이 합쳐져 이 우주 덩어리 주변에 거대한 우주 찌꺼기처럼 크고 얇은 가스와 먼지 껍질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국부 거품의 다른 기원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초신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기원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이 지역에 대한 많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품의 모양과 관련이 있어요.
이 거품은 완벽하게 둥근 구형이 아니에요. 다소 달걀 모양의 블록에 가깝습니다. 국부 거품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켈빈 온도계에서 약 100만 도에 달하는 절대적으로 뜨거운 온도라는 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는 섭씨 약 100만 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 그대로 이 뜨거운 난장판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데 왜 여기서 모두 익어버리지 않는 걸까요? 이 이상한 거품의 또 다른 특징 때문이죠. 온도가 엄청나게 높지만 원자들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열되지 않아요.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국부 거품의 모양과 온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에 앉아 운전석에서 차량의 모양을 설명하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의 일부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백미러나 카메라와 같은 적절한 도구가 있으면 훨씬 쉬워져요. 이 경우에 적합한 도구는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제작한 강력한 우주 기반 X선 망원경인 이 로시타입니다. 이 망원경 덕분에 과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세히 국부 거품을 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로시타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위치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우주로 뻗어 있으며 지구 코로나라고 불리는 거대한 수소구름은 달 궤도를 훨씬 넘어 수십만 킬로미터 우주에까지 뻗어 있어요. 지구와 태양의 중력 덕분에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로시타는 안정된 위치에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 X선 천문대는 빛나는 지구 코로나를 완전히 벗어나서 X선 하늘을 관측하는 최초의 천문대예요. 그리고 이 로시타 덕분에 과학자들은 국부 거품에 대해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기묘한 모양의 거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은하면을 따라 위아래로 확장되고 있으며 은하면이란 은하에서 대부분의 별과 물질이 집중되어 있는 평평한 원반 모양의 영역을 의미해요. 따라서 국부 거품은 은하면의 수직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은하 위와 아래에서 붐비는 중앙에 비해 물질이 적기 때문이에요. 국부 거품의 지도는 또한 흥미로운 온도 그라데이션 패턴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차가운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온도 패턴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이는 거품의 생성에 대한 초신성 이론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국부 거품의 모양에 대한 이 새로운 3D 모델은 또한 숨겨진 놀라운 사실, 즉 센타우루스를 향하는 성간 터널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이제 연구원들은 이 터널이 국부 거품과 인근의 다른 슈퍼 버블을 연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우주에는 우리의 뜨거운 블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에는 이러한 슈퍼 버블이 가득해요. 슈퍼 버블은 새로운 별과 행성의 형성을 촉발할 뿐만 아니라 은하가 형성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국부 거품의 생성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든 젊은 별의 형성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로 발견된 터널이 우주의 다른 지점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이론이 맞다면 1974년에 제안된 매우 인기 있는 이론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우주 전역에 뜨거운 거품과 연결하는 숨겨진 우주 터널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90년대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간 통로의 존재를 제안했는데 이 통로는 현재 큰 계자리 터널로 알려져 있어요. 이 연구는 지구에서 1000광년 이상 떨어진 거대한 가스 및 먼지 구름인 검성운과 우리 지역 핫버블을 연결하는 우주 터널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바로 큰 계자리 터널이 우리를 훨씬 더 먼 슈퍼버블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 거품을 연결하는 은하간 터널이라는 아이디어는 매우 흥미롭고 수년에 걸친 연구 결과에서도 그 가능성이 제시되었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새로 발견된 국부 거품의 터널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발견과 탐사를 돕는 모든 새로운 기술을 통해 마침내 그 수수께끼를 푸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최근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은하계의 미스테리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드로메다의 37개 위성 은하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은하가 은하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매우 놀라운 일이죠. 현재 우주론에 도전하고 암흑물질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 주위를 도는 다른 위성 은하들을 관찰하다가 정말 이상한 정렬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수의 이웃과 비슷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드로메다는 은하수보다 약 2배 더 넓고 20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은하의 별이 약 2,500억에서 4,000억 개에 불과한데 비해 안드로메다는 약 1조 개에 달하는 훨씬 더 많은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마찬가지로 외소 은하라고 불리는 작은 은하들이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37개가 있어요. 이상한 점은 그 작은 은하들이 거의 모두 안드로메다의 같은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은하수를 마주보고 있는 쪽이라는 거예요. 반대편에는 오직 하나의 은하만이 있습니다. 나무 주위에 구슬을 던졌는데 거의 모든 구슬이 한쪽에만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우주 모델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물질은 더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해요. 반면 이건 심지어 균등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일방적이어서 아직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러한 모델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우주 이론인 람다 CDM 모델을 따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작은 은하들은 안드로메다 주변에 아주 고르게, 어쩌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퍼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델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지만 그중 0.3%만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것도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람다 CDM 모델에 결함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모델을 사용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하늘이 우리의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특히 안드로메다처럼 가깝고 잘 알려진 곳에서라면 우리가 뭔가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안드로메다의 많은 위성이 사방에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평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평평한 구조는 우리 은하를 포함한 다른 큰 은하에서도 발견되었지만 아직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위성 디스크가 이상한 우주 비대칭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안드로메다 쪽의 모든 작은 은하들이 은하수 방향으로 거의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상합니다. 우리 은하가 이 은하들을 끌어당기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문제는 은하수 자체의 위성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은하 사이의 중력은 그런 종류의 끌어당김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 중 하나인 암흑물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 당시에는 제가 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말씀드릴게요. 우주의 물질은 꽤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고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지점에는 다른 곳보다 약간 더 많은 양의 물질이 작은 덩어리로 존재했습니다. 중력이 이 작은 덩어리들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밀도가 높은 지역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천천히 우주 최초의 구조로 성장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외소 은하가 은하 형성의 가장 초기에 가장 작은 구성 요소라고 믿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작은 조각들이 나중에 중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겨져 수십억 년에 걸쳐 더 큰 은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물질이란 원자, 기체, 별, 행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종류의 정상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의 암흑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암흑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예요. 암흑 물질은 빛을 방출하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않으며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상 물질과 상호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아는 유일한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존재해요. 과학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약 85%가 암흑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암흑 물질 입자를 직접 검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암흑 물질은 빛을 굴절시키고 은하를 하나로 묶어주며 너무 빨리 회전하여 그대로 있을 수 없고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여 그 영향력을 대규모로 매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물질은 서로 뭉치고 충돌하고 가열되고 냉각되어 결국 별과 은하를 형성할 수 있지만 암흑 물질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암흑 물질은 스스로 부딪히거나 열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를 암흑 물질 헤일로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초기 단계에서 헤일로는 중력 우물처럼 작용했습니다. 정상 물질이 끌어당겨져 헤일로의 중심부로 가라앉아 최초의 은하를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대한 암흑물질 덩어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의 비대칭성은 설명이 되었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외소 은하가 우주에서 암흑물질이 지배하는 천체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경우 질량의 99% 이상이 암흑물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외소은하는 더 큰 은하에 존재하는 지저분한 가스와 별 없이 암흑물질을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요. 연구원들은 외소은하를 사용하여 암흑물질이 어떻게 뭉치는지 또는 따뜻한 암흑물질이나 자기 상호작용하는 암흑물질과 같은 대체 암흑물질 이론이 있는지 알아냅니다. 현재 주요 이론은 암흑물질이 차갑고 덩어리지고 느리게 움직이는 유체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완전히 차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묘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 또는 정상물질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드로메다 주변 은하처럼 위성 은하가 이상한 패턴으로 형성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람다 CDM 모델에는 실제로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수천 개의 외소 은하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같은 큰 은하 주위를 공전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수십 개만 볼 수 있어요. 이를 누락된 위성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수수께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람다 CDM은 암흑물질 후광이 중심에서 가장 밀도가 높아야 한다고 예측하지만 많은 외소 은하가 자체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한 안드로메다와 은하수 같은 은하 주변의 외소 위성은 얇고 함께 회전하는 평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람다 CDM 시뮬레이션에서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시뮬레이션 암흑물질 후광은 너무 거대해서 밝은 외소 은하를 형성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외소 은하와 우주 비대칭성에 대한 설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소 은하의 움직임과 구조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고 항성 피드백, 난류 등 보다 현실적인 물리학을 추가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또한 더 나은 망원경과 더 깊은 조사를 통해 로컬 그룹과 그 너머에서 새로운 외소 은하를 찾아야 합니다. 안드로메다에 이상하게 배치된 위성으로 돌아가서 암흑물질 이론이 맞지 않는다면 은하 간의 대규모 상호작용과 관련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위성 분포를 형성한 것은 오래된 충돌이나 아슬아슬한 충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과학자들은 더 작은 은하인 메시의 3.2 은하가 오래전에 안드로메다와 충돌하여 상황을 뒤흔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전에 다른 은하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모양을 본 적이 있지만 안드로메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큼 이상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은하 주변에 작은 은하는 꽤 고르게 퍼져 있거나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가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더 좋은 망원경을 사용하여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진실을 알아내고 나면 암흑물질 문제 해결에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얼어붙은 채 홀로 깊은 우주로 추방된 지구. 태양 주위를 도는 유일한 행성 목성. 이것은 재난 영화의 전제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최신 시뮬레이션을 통해 탐구한 수많은 실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이번의 위협은 팽창하는 태양이나 우주 볼링공처럼 행성에 충돌하는 거대한 소행성이 아니에요. 더 조용한 무언가, 그리고 어쩌면 이미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지나가는 별이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를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통과 천체는 행성에 충돌해서 우주로 날려보내거나 기후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궤도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가는 별이란 무엇이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나가는 별은 우리 태양과 같이 은하수 주변을 이동하는 정상적인 별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때때로 별들이 서로 가까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이 매우 가까워지면 중력이 해왕성 같은 행성을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잡아당김은 시스템 전체로 퍼져서 행성이 움직이는 방식을 서서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근접 충돌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합니다. 이러한 충돌은 행성 궤도의 변화와 그 변화가 어떻게 지구의 과거를 형성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학설에 따르면 5,600만 년 전 지구의 기온이 불과 수십만 년 만에 섭씨 7.8도까지 상승하는 엄청난 기후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근접비행 천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온도 상승은 지구의 생명체를 변화시켜 일부 종은 진화하고 다른 종은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오래전에 근접비행 천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이 장기적으로 지구의 궤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130만 년 후에 태양계가 글리제 710이라는 다른 별과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글리제는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태양에서 1조 5천억 킬로미터 이내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성을 밀어낼 만큼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생각 없이 던진 눈덩이처럼 오르트 구름에서 얼음 해성을 우리 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충돌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별이 태양에서 150억 킬로미터 거리로 더 가까이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이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약 100배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지만 우주에서는 어깨를 스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구진은 태양계의 미래 50억 년을 대상으로 수천 번의 장기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으며 그 결과는 상당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 한 번의 근접 충돌만으로도 해왕성 같은 외부 행성을 교란하고 내부로 파문을 일으키는 슬로우 모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부드러운 접촉이 우주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 전체 시스템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시뮬레이션의 95%에서 이 통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행성이 제자리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5%에서는 연이어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빈번하게 희생된 것은 수성이었습니다. 모든 불안정한 시나리오의 거의 절반에서 수성은 태양으로 곧장 직행하는 운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수성은 행성 중 가장 작고 우리 별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스거성이나 항성 비행 후 안쪽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교란에 의한 중력 밀림에 특히 취약합니다.
수성이 태양을 향해 돌진하면 나머지 행성들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이올리니스트 한 명이 무대에서 떨어져도 연주를 계속하는 오케스트라처럼 시스템이 손실을 흡수하고 다시 안정화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수성은 이미 모든 주요 행성 중 가장 늘어지고 기울어진 혼란스러운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미 먼 미래의 태양으로의 추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성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나리오에서 조금 더 운이 좋습니다. 수성만큼 자주 태양에 튕겨져 나가거나 삼켜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안정성은 수성이 제멋대로 행동하며 금성의 궤도를 방해하고 지구나 화성과의 충돌을 유도한 후에 발생합니다. 장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필드 별의 간섭이 없더라도 목성이 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금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작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성과 지구가 충돌하면 두 행성 모두 완전히 파괴됩니다. 화성도 비슷한 운명이에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약 0.3%의 경우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다른 행성과 충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작고 가벼우며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궤도를 벗어나기 쉽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화성이 궤도를 잃은 경우에도 지구는 제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자체 구름 벨트를 갖고 있죠. 거대한 크기와 강한 중력 덕분에 목성은 닭과 같은 역할을 하며 거의 모든 행성을 견제합니다. 12,000개의 시뮬레이션 중 392개의 시나리오에서 목성 하나를 제외한 모든 행성이 사라졌습니다. 목성의 안정화 영향력은 작은 행성이 궤도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이 중단된 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토성은 질량은 작지만 목성의 충실한 파트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델에 따르면 토성이 궤도를 갑작스럽게 이동하면 궤도 공명이라고 하는 중력 파동을 태양계 내부로 바로 보내 지구나 화성 같은 행성의 궤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취약한 것은 천왕성과 해왕성입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 두 행성은 가장 쉽게 떨어져 나가며 많은 시뮬레이션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갑니다. 이러한 손실은 중력의 파문을 안쪽으로 보내 수백만 년에 걸쳐 나머지 행성들을 교란시킵니다. 해왕성의 궤도 거리가 0.1%만 이동해도 태양계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중력의 균형이 바뀌면서 목성과 토성이 중력을 재조정해야 하고 그 교란이 내부 행성으로 밀려들어 모든 것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질문이 생깁니다.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모델은 지구를 그대로 두지만 시뮬레이션의 약 0.2%는 지구가 다른 행성 금성과 충돌하거나 태양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12,000개의 시뮬레이션 중 23개의 시뮬레이션에서 지구는 여전히 궤도를 돌고 있는 유일한 행성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는 달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달을 포함하면 지구는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달이 지구와 충돌하거나 지나가는 별에 의해 찢겨나가거나 수백만 년에 걸쳐 궤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확률은 매우 낮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지구가 태양계에서 추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봅시다. 지구는 태양이 없는 성간우주를 떠돌아다니는 행성, 과학자들이 말하는 떠돌이 행성이 될 거예요. 표면은 빠르게 얼어붙어 기온이 영하 수백 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생명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지구의 핵은 방사능 붕괴와 형성 후 남은 열로 인해 수십억 년 동안 뜨겁게 유지될 겁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은 얼음 위성의 경우 이 열이 지하 주머니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생명체는 깊은 동굴이나 바다에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번성하는 세상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차갑고 조용하고 외로운 한때는 활기차던 세상의 유령 같은 행성.
그리고 저 밖 어딘가에서 다른 문명이 고개를 들어 희미한 푸른 점을 발견하고 이 푸른 행성이 자신들의 태양에 150억 킬로미터 정도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호기심에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거주 가능 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제 방에서라면 음식 포장지나 비디오 게임에 파묻히지 않은 조그만 구역이 될 텐데요. 천문학적으로 말하면 별 주변에서 물의 온도를 중요시하는 영역이에요. 너무 뜨거우면 물이 증발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얼겠죠. 따라서 마치 골디락스처럼 거주 가능 영역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딱 적당한 온도입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요소죠. 곰 삼형제에게 물어보세요. 이 구역의 크기는 별의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거주 가능 영역은 반드시 생명체의 오아시스는 아닙니다. 행성의 대기 및 자기장과 같은 다른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 밖에서 5,000개 이상의 행성을 발견했는데 그중 63개만이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성입니다. 일종의 우주 복권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소식은 이 법칙이 달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행성의 달이 거주 가능 영역 내에 있다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권 한 장으로 오아시스 2개를 얻을 수 있는 대박이 아닐 수 없죠. 우리 태양계에서 이 구역은 1억 2,900만에서 1억 7,800만 킬로미터 범위 내에 있습니다. 모든 행성 중에서 운이 좋게도 우리 행성만이 생명체가 존재해요. 하지만 태양계의 모든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수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성의 대기를 두껍게 하고 자기장을 만들어 수성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물을 함유한 소행성들을 수성에 뿌려주자고요. 얘들아, 테라포밍 시간이야.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므로 햇빛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수성은 조금 더위를 식혀야 해요. 지금은 섭씨 427도입니다. 너무 덥다고 아빠 곰이 말했어요. 그래서 더 거주하기 좋은 궤도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보다 태양에서 약 2배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요. 이제 테라포밍과 쾌적한 온도 덕분에 드디어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늑하게 지내고 싶다면 지하에 서식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상에 지을 수도 있지만 열과 복사열을 차단해야 하죠. 어쨌든 약간의 창의력을 발휘하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애리조나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골프장도 많이 필요하겠죠. 금성으로 넘어가 봅시다. 납을 녹일 만큼 뜨겁고 대기압이 순식간에 사람을 짓누르는 유명한 사랑의 행성이죠. 로맨틱하지 않나요? 금성은 지구의 자매 행성이라고 불리지만 형제자매가 종종 그렇듯이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금성에서 수소를 추가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물과 흑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물은 산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처럼 우주에서 수소를 구해야 해요. 그런 다음 새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바람과 산성비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지 확인하기만 하면 되죠. 식은 죽 먹기죠? 다행히도 다음 행성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화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꼽힙니다. 화성은 대기가 희박한 암석 행성이지만 표면에 물의 흔적이 있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미생물까지도요. 그러니 화성인들은 우리를 외계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화성을 테라포밍하려면 바다를 추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기를 두껍게 하고 표면을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요. 소행성 소나기가 또 오겠군요. 아니면 거대한 거울을 만들어 햇빛을 반사하고 만년설을 녹일 수도 있죠. 간단하네요. 그리고 화성에 바다가 나타나면 화성은 점차 지구와 매우 유사한 무성한 녹색 행성으로 변할 거예요. 그 후에는 인공서식지를 건설하고 집과 같은 안락함을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암석 행성을 거주 가능한 행성으로 만드는 건 가스 행성에 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목성은 단단한 표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휘해 봅시다. 온도와 기압이 지구와 비슷한 목성의 구름에 떠다니는 서식지를 만들 수 있어요. 시속 643km가 넘는 풍속과 1분에 한 번씩 번개가 치는 등의 작은 불편함만 방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목성의 대기권에서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정말 독특한 경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소용돌이 치는 구름과 다채로운 띠를 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가스 거인의 두꺼운 대기 속을 산책하는 것도요. 무섭고도 멋지죠. 발코니에서 발걸음을 조심하세요. 목성의 대기를 통기성 있게 만들기 위해 첨단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를 소비하고 산소를 방출할 수 있는 기술 말이죠. 순수한 공상과학 소설이지만 멋지지 않을까요? 토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성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단단한 표면이 없는 거대한 가스 행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목성과 마찬가지로 토성의 대기 상층부에 떠다니는 서식지를 만들 수 있어요.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겠지만 호화로운 구름 위에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주 우산과 같은 거대한 보호막으로 지구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는 물 대신 우주선이 쏟아져 내립니다. 하지만 이 보호막은 유해한 방사선과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토성의 날씨는 조금 더 차분해질 겁니다. 또한 달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타이탄은 대기가 빽빽하고 지하에 물로 이루어진 바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엔셀라두스 역시 지각 아래에 바다가 숨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실제 식민지화를 위한 완벽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토성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울 테니까요. 천왕성은 메탄, 암모니아, 물과 같은 고밀도 유체 얼음 물질로 이루어진 또 다른 얼음 거성입니다. 표면 온도가 영하 214도인 것을 고려하면 꽤 추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실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온실 효과는 지구의 온도를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치지 않는 한 말이죠. 햇빛이 지구 대기에 들어올 때 그중 일부는 온실가스라는 가스에 갇히게 됩니다. 온실가스는 지구를 둘러싼 담요처럼 작용해서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우리가 이걸 건드리지 않는 한 말이죠. 따라서 이 얼음 거인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효과를 더 잘 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왕성의 대기에 이러한 가스 중 일부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태양의 열을 가두는 거울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대한 거울이 아주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리고 그 거울들을 모두 정확하게 배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따라서 이 모든 골칫거리 대신 천왕성의 위성에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천왕성의 위성에는 암석 표면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경치도 정말 끝내주죠.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으로 이동합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의 차갑고 먼 사촌 행성입니다. 해왕성은 또한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대 행성으로 1년이 지구에 165년 동안 지속됩니다. 먼저 대기를 만들어 봅시다. 해왕성의 대기는 대부분 수소, 헬륨,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조금 더 숨쉬기 좋게 만들려면 식물을 운반하거나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거대 가스 행성에 물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요? 달에서 얼음을 녹이거나 지구에서 대량의 물을 운반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거대한 컨테이너를 끌고 해왕성으로 가는 우주선 편대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행성에 숨 쉴 수 있는 대기와 액체 상태에 물이 생기면 거주지를 건설해야 할 거예요. 아마도 또 다른 하늘 도시를 건설해야 할지도 모르죠. 이제 마법처럼 모든 행성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탐험과 식민지 개척이 활발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행성에 새로운 집을 지을 거예요. 추운 기온이 더 좋아서 수성에서 해왕성으로 이주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연구하고 탐사할 수 있는 거주 가능한 행성이 많아지면 과학자들은 우리 세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많은 돌파구가 열릴 거예요. 또한 행성 간 무역도 가능해집니다. 행성, 소행성, 달에서 엄청난 자원을 채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것이 재밌고 게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자원과 영토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성인과 화성인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농담은 제쳐두고라도 모든 행성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될 가능성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행성을 테라포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누가 알겠어요. 이전에는 많은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이것이 우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꿈을 꾸자고요. 그동안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도 좀 가꾸면서요.